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좀 더 힘내. 너는 충분히 강하니까 해낼 수 있어. 분명히 위로를 건네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삶은 여전히 버겁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강해지고 싶다거나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더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생각해보면 삶의 방향과 모양은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나아갈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묻고 비어있는 부분을 내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것으로 채우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조언보다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위로가 더 크게 와 닿는다는 것. 그저 내 마음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감시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곁에 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성의 글들 하나쯤은 마음에 두고 있을 겁니다. 여기 북 큐레이터로 SNS에서 좋은 글과 문장들을 공유하며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전승환 작가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산 북수에서 출간한 이 책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상처, 모험, 사랑의 다양한 주제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문장들을 구절구절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과 그 해답을 혼자 힘으로 찾기란 쉽지 않을 때 책과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힘들 때 꼭 필요한 위로를 건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은 그저 묵묵히 곁에 서서 우리 스스로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합니다. 제게는 작가의 책 안에 농도 있는 문장들을 하나하나 접할 때마다 커다란 감정의 파장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며 마음으로 읽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자신의 내면을 찾는 인생의 한 문장을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몇 부분을 지금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넌 원하는 게 뭐야? 어떤 거? 갖고 싶은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거. 글쎄, 내가 원하는 거라. 그런데 갑자기 왜?
그냥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사는 것 같다고. 어느 날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언젠가부터 고민하지 않고 살았더군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은 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었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지? 뭘 할 때 가장 뿌듯했지? 이런 고민들의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책장에 꽂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김동영 작가의 나만 위로할 것.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다가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게 조용히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었지, 내가 좋아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지내고 싶다. 책장을 덮고 가만히 눈을 감아 보았습니다. 이 문장이 제 고민에 해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 습관이기도 한데 저는 힘든 일이 있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책을 뒤적입니다.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중하다가 문득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어루만져주는 문장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김동영 작가의 글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진짜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깊이 고민하게끔 만들었지요. 사실 원하는 건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분명 내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실증이 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한 일인 경우도 있었죠. 대체로 이런 말을 듣고 하게 된 일이 그랬습니다.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 네가 원하는 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학생 때부터 사회인이 된 이후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해야 하고 좋은 곳에 취업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이죠. 행복하기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전부 따라야 행복할까요?
오히려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정말 원하는 걸 잃어버리진 않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만 쫓아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설령 나중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그땐 그 변한 마음에 또 충실하면 됩니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에 여행에 있는 이 글처럼 말입니다. 예전 책에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죠. 그 여정이 즐거우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좋아하는 일로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편히 쉬는 게 관광지를 다니는 것보다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 행복할 리 없죠. 무조건 이건 해야 돼 라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내 마음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 기울이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행복한 일을 해.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못마땅해 하더라도 정말 원하는 일을 해. 라고 말이지요. 로맨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 자기 앞에 생의 첫 장에는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미치는 거야. 내가 말했다. 인생의 맛은 정신 나간 사람만 알고 있지. 이처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 해야 하지요. 어쩌면 그 작업은 평생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원하는 걸 빨리 못 찾을 수도 있고 그것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즐거움은 계획된 일정을 지킬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론 일정이 틀어지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도중에 생기기도 하죠. 행복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란 긴 여정 곳곳에 예기치 않는 순간 속에 깃들어 있죠. 진심으로 열중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로 그 여정을 채워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느새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첫눈처럼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처음을 마주할까요? 괜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 처음이라는데 말이에요. 첫 등교, 첫 출근, 첫사랑, 첫 실현, 첫눈, 첫 여행 등 이상하게 이 말만 앞에 붙으면 모두 평범한 단어가 괜히 애틋해집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처음을 경험했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타던 날의 기억입니다. 몇 번을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가 마침내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공원을 질주하던 그 순간의 희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처음도 있었죠. 몇 년 전 회사와 집을 오가는 반복적인 일상에 지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괴로웠고 밤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그렇게 걱정 많은 나날을 보내다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민과 걱정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햄릿을 꺼내 읽으면 해결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밤마다 햄릿의 책장을 넘기다 이 문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함부로 입 밖에 털어놓지 마라. 엉뚱한 생각을 언동에 옮기지 마라. 친구는 사귀되 절대 가깝게 대하지 마라. 일단 친구를 사귀어서 진정한 우정이 보이면 쇠사슬로 자기 마음에 꽁꽁 묶어둬라. 그렇다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풋병아리들과 악수하느라 손바닥 감각만 잃게 하는 그런 일은 말아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라. 그렇게 되면 밤이 낯을 따르듯 기필코 너 자신도 남에게 성실해질 것이다. 폴로니어스가 자기 아들에게 해준 조언인데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진실하거라 라는 문장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게 뭔지 차분히 살펴보게 됐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책과 문장을 통해 혼자서는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바로 제가 독서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후 저는 용기를 내서 첫 책 나에게 고맙다를 쓰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기쁘고 즐거웠던 처음도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순간입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며 소개해준 분과 지하철역 앞에서 처음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지요.
멀리서 파란 원피스를 입고 흰 우산을 쓴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이상하게 얼굴을 보기 전부터 제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줍게 첫 인사를 건네고 저녁을 먹을 장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산을 함께 쓰고 싶더군요. 저도 가방 안에 뻔히 우산이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제가 우산이 없어서 그런데 같이 쓰고 가도 될까요? 네, 그래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그분은 살짝 놀라면서도 웃으며 승낙해 주었지요. 그렇게 우산을 같이 쓰고 레스토랑까지 빗속을 거닐었습니다. 두근거렸던 그때의 설렘은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빗소리와 자동차 소리마저 낭만적으로 들렸지요. 그날 저와 그분은 레스토랑에서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저와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왜 첫눈이 오면 그렇게들 기뻐하는 것일까? 왜 첫눈이 오는 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아마 그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첫눈이 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일 것이다. 첫눈과 같은 세상이 두 사람 사이에 늘 도래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호승 시인의 에세이 첫눈 오는 날 만나자의 한 부분입니다. 첫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눈은 거의 매년 내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첫눈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하는 사람들 때문에 첫눈이라는 말에 애틋한 의미를 더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첫눈을 애틋하게 기다리게끔 만드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아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첫눈처럼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유독 첫사랑이란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하는데 사실 사랑을 두고 처음이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숫자를 세며 가치를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중요한 처음은 오직 서로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그 순간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와 함께 매년 첫눈을 기다릴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오늘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좋아하는 일과 행복한 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죠. 사실 우리 모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산다는 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모든 순간이 처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님의 시간의 선물이라는 시를 통해 시작하는 순간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새롭게 만나는 시간의 얼굴, 오늘도 나와 함께 일어나 초록빛 새 옷을 입고 활짝 웃고 있네요.
하루를 시작하며 세수하는 나의 얼굴 위에도 아침 인사를 나누는 식구들의 목소리에도 길을 나서는 나의 신발 위에도 시간은 가만히 앉아 어서 사랑하라고 나를 재촉하네요. 살아서 나를 따라오는 시간들이 이렇게 가슴 뛰는 선물임을 몰랐네요.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